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윤동주 작가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윤동주 작가의 특징 좀 배워놔야 되겠죠. 워낙에 많이 나오는 작가니까요. 윤동주 작가의 중요한 작품들 꼽아보라고 하면 글쎄요, 한 7, 8개는 되는 것 같아요. 길, 그 다음에 뭐죠? 별 해는 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육접방은 남의 나라, 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쉽게 쓰여진 시죠. 뭐 등등등. 너무 중요한 작품들이 많은 작가여서요. 그 다음에 뭐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뭐 하는 그 작품도 모의고사에 자주 기출되는 작품 중에 또 하나고요. 그래서 윤동주 작가의 특징은 네, 알아두긴 하셔야 됩니다. 뭐죠? 이 윤동주 작가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한다면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즉 자신의 내면, 자아를 성찰하는 그런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작가 시의 특징은요, 1년, 2년, 그러니까 초반부에서는요, 반드시 부정적 시대 현실이나 아니면 부정적 자아인식이 드러납니다. 뭐 부정적 시대 현실은 밤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재들을 통해서 사용이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뭐 알다시피 일제강점기를 뜻하는 시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시대 현실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자아도 부정적이에요. 뭐냐면 뭔가 부끄러울 게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뭘 부끄러워하고 있는지도 아셔야죠. 바로 행동하지 않는 양심. 나는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창씨개명을 한 채 일본에서 유학을 하며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자괴감,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반드시 윤동주 씨의 특징은요. 결말 부분에서는 이게 반전되면서 끝납니다. 플러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였던 감정이 플러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찰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자신에 대한 극복 의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밝은 미래의 순간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믿음과 확신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나의 길을 나는 걸어가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며 작품이 끝난다고 하는 이 공통적 서사 안에서 이 공통적인 맨날 패턴 안에서 시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자아인식과 또 대비되는 소재로서 반드시 또 등장하는 게 하늘이나 별이죠. 하늘이나 별은 변하지 않는 존재, 그 다음에 늘 어, 반짝이는 존재. 특히 별이라고 하는 존재는 높은 하늘에 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밤이라고 하는 시간대, 즉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반짝거리는 존재죠. 그래서 밤이 부정이라면 별이나 뭐 하늘은 긍정의 의미로서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 방향,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소재로서 나도 저 별처럼 살아갈 거야.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며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부끄러웠지만 나도 별처럼 살아가겠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를 시 속에 항상 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으로 한번 가보시죠. 참회록입니다. 네, 참회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역시 참회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거든요. 이 회라고 하는 게 뉘우칠 회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다 할 때 그 회거든요. 후회도 뭐예요? 뒤늦게 뉘우치는 게 후회잖아요. 그래서 참회도 스스로의 모습을 참담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뭔가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고 내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부끄러워하고 성찰하는 것을 우리가 참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록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겠죠. 이 참회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사전을 통해서 풀이해주고 싶어서 네, 선생님이 표준국어 대사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참여하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세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1번 참여하다. 예, 이 모일 회자에 참여하다 할 때 그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걸 참회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재밌는 게 이 참여하다 2와 참여하다 3이거든요. 한자가 달라요. 그죠? 근데 둘 다 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의미의 차이가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단어는 아니지만요. 어쨌거나 그래도 참여하다 1, 2, 3은 동의어 관계다라고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우리가 뭔가 구분하기가 쉽진 않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쨌거나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뭔가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느낌이 같이 뭔가 공통분모로서 있는 단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니다. 네, 요 정도는 1년에서 그래도 여러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울 속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욕된, 불명예스러운, 참 못마땅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선생님, 그러면 녹은 왜 껴 있어요? 어느 왕조의 유물은 갑자기 왜 나와요, 선생님? 이 표현 이해가 안 가요. 해석이 안 돼요. 자, 이런 궁금증 드는 친구들은요, 시를 진짜 잘 읽고 있는 겁니다. 시를 읽는 이 습관과 태도가 정말 올바르게 잡힌 거예요. 뭐냐면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끝까지 한번 해부하려고 해보는 그 태도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한번 해설을 어, 들어야 되겠죠. 자, 녹이 꼈다. 첫 번째입니다. 녹이 꼈다는 건 뭐냐?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거울이었다면 녹이 껴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휴대폰 같은 거 아시죠? 전화 받고 나면 딱 그 액정 화면에 막 개기름 줄줄 껴있을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만 그런가요? 아니면 특히 뭐 여학생들 만약에 화장을 했다면 아니면 선크림 같은 거 바르면 이렇게 묻어 나오잖아요. 그거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안 되죠? 열심히 닦죠? 근데요, 1년에 있는 이 구리 거울에는요, 녹이 껴 있습니다. 관리받지 못했고요. 즉, 사용감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방치되었다는 겁니다. 그거 먼저 하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웬 왕조의 유물?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거울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그 청동기 시대가 떠오릅니다. 우리 단군왕검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뭐 거울이랑 무슨 방울이랑 무슨 칼? 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구리거울이라고 하면은 한국인이 뭔가 느끼고 있는 어떤 일반적 보편적 정서 속에 그 토대 속에 유물, 왕조의 유물 이런 감정, 이런 어떤 느낌이 조금 곁들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화자는요. 그 구리거울이 대체 어느 왕조의 유물이길래 이렇게 녹이 껴있냐. 그리고 그 녹이 낀 거울 속에 나의 모습이 비춰져 있는 것이 이렇게 욕되게 느껴지냐라고 한 것이냐면요. 자, 알다시피 여러분, 지금 이 시를 쓴 시대는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현실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기준으로 이전 왕조,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전조라고 하거든요. 이전 왕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조선 혹은 대한제국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뭐 지금 한국사 시간이 아니니까 조선이랑 대한제국을 막 엄밀하게 구분해서 설명하진 않을게요. 어차피 비슷한 거잖아요. 퉁쳐서 뭐 고종이라고 하는 그 황제,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뭐 대한제국의 황제 뭐 그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조선이든 대한제국이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죠. 근데 그게 갑자기 뺏겼어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새로운 부정적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화자는 뭘 느끼는 거예요? 아, 이 구리거울을 보며 이전 왕조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녹이 껴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방치돼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이 현실은 일본이 왔다. 일본이 힘이 너무 세요. 그러다 보니 이 구리거울은요, 이 이전 왕조의 유물이기 때문에 녹이 껴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자는 이 참 모욕스럽다, 모욕적이다 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 참 잡아주기 어려웠던 표현이 바로 녹이 낀 거? 어느 왕조의 유물? 이 정도의 표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좀 해설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는 나의 참회의글을 한 줄에 줄이자. 네, 청유형 어미를 사용했고요.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참회하는 그 글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어떤 구절을 인용할 때 우리가 또 자주 사용하는 문장 부호가 바로 이 하이픈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좀 익숙할 거예요.
꼭 뭐 큰 따옴표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실제 말이라던가 어떤 두 인물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큰 따옴표로 인용을 하지만 마음속에 그냥 한 생각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긴 하이픈을 통해서 인용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 구절이요, 바로 참회의 글이라는 거예요. 읽어보니까요,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나는 살아왔던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좀 느껴지는 화자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탄식 정도 되지 않겠어요? 나는 대체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왔던 거지? 아마 만 24년 1개월이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25 정도의 나이가 됐겠죠. 만 나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난 인생 동안 나는 뭐 하고 산 거야? 나 뭐 무슨 사람이야? 난 뭐 어떤 사람인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의 정서를요, 이렇게 요약해 준 겁니다. 그러면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요, 이 참회의 글을 줄이고 있는 시기는요, 현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참회의 글을 지금 쓰고 있는 혹은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은 현재 아닙니까? 근데 어떤 본인의 자아, 어떤 나의 모습을 참여한 거냐면 과거의 모습들, 25년간의 그 누적되어 왔던 삶의 모습들을 현재 시점에서 참회해 본 거거든요. 나의 그 지난 25년의 삶을 한 줄에 녹여본 거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3년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굳이 이거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3년에서 조금 대응되는 하나의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즐거운 날, 뭔지 아시죠? 광복이나 독립이 온 그 시간 아니겠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미래에 대한 긍정적 소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그 날이 왔을 때, 어느 날이고 간에 그 날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25년을 참회했다면 미래 시점에는 어떤 모습을 참회하게 되어야 할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바로 현재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무슨 말입니까? 25의 현재의 나의 모습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참여하는 건 조금 웃기잖아요. 물론 현재의 모습을 내가 참여하는 순간 어쨌든 1초가 지나니까 그건 또 과거가 되니까 가능은 해요. 그죠? 내가 지금 막 행동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참여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현재의 과거의 삶을 참여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미래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현재의 모습을 내가 참여하게 될 거야 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끄러운 고백은요, 지금 이 시점에 이 나이에 내가 하게 된 부끄러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뭔지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동주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네, 강하늘 씨가 나왔던 영화죠. 굉장히 재밌고요. 잘 만든 웰메이드 영화입니다. 윤동주 씨는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냐?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양심, 독립운동에 이끌지 못하는, 그리고 공부만 하고 있는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지식인의 모습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여겼지만요. 기본적으로는요, 창씨개명이죠. 본인이 창씨개명을 해야만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학을 해서 어쨌든 한국인으로서의 그 지식을 쌓고 똑똑해지는 것도 독립운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했던 행동은 맞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거예요. 저 한반도 조선당에서는 우리 유관순 누나 등등등, 그 다음에 윤동주 작가의 그 친척이었던 뭐 송몽규 열사, 이런 분들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는데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매일 시나 쓰고 문학에 대해서 공부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 닦아보자 나왔어요.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죠. 뭐뭐 하자, 이거 의지 아니에요? 그죠? 뭐뭐 하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내가 이걸 해보겠어 라고 하는 의지잖아요. 자, 근데요, 닦아보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1년에 읽었던 녹이 낀 요거하고의
연결이 샥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까 거울이 녹이 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방치돼 있었어요. 여러분, 거울에 녹이 끼면 그건 거울로서의 제 기능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거울은 깨끗해야죠. 그래야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비춰주고 그걸 통해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더러운 거울을 나는 앞으로 닦아보겠어 라고 하는 바로 끊임없는 자아 성찰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순수한 자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나 더럽게 살지 않겠어. 늘 나를 비춰보겠어. 심지어 뭐 손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에요. 그죠? 루이비통 스카프로 닦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라도 발바닥으로라도 닦아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 다음에 밤이라고 하는 우리 요 시어도 하나 잡아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주 희망차고 너무 행복하고 기쁜 시대라면 거울을 깨끗하게 닦을 필요도 없겠죠. 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정적 시대 현실 속에서 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카롭게 나의 이 정신을 유지하면서 살겠어 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느낌도 한번 요 사연을 통해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연 맞나요? 네, 맞죠? 마지막 5연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뭐예요, 선생님? 자기의 어떤 모습이겠죠. 근데 왜 운석 밑으로 걸어가요? 이거 뭐냐면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겠다. 즉 속죄양 모티프입니다. 자, 속죄양 모티프 한번 설명 그래도 해드려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대속한다는 건 대신 자기가 모든 죄를 짊어지겠다 이런 겁니다. 한 마리의 양이 되겠다. 옛날에는 그 죄를 저지르면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야 됐대요. 근데 이 속죄양 모티프 시초가 누굽니까?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인류의 그 죄, 뭔가 그 본능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모든 그 나쁜 욕망들, 그 모든 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처형됨으로써 대속하겠어. 이게 이제 속죄한 모티프란 말이에요. 네, 선생님 뭐 갑자기 왜 종교 얘기예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속죄한 모티프가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 현대 문학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모티프고요, 패턴입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죠? 그 예수님의 자기 희생, 그 다음에 전 인류 공동체를 향한 사랑, 이런 의식들이 우리 있잖아요, 누구나. 그죠? 머릿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00년대 사람들도 그게 있었어요. 1900년대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다른 외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이 예수님의 전 인류를 향한 사랑. 근데 그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은 그냥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부자야. 그래서 막 먹을 걸 막 나눠주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행복해. 이러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자기 희생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게 바로 속죄한 모티프고요. 이게 좀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문학 작품 속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뭐 크리스마스, 속죄양, 뭐 십자가,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분명히 어떤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가지고서 우리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도 작품을 읽을 때 그 정도의 생각은 해주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속죄양 모티프는 그럼 뭐냐? 네, 자기 희생입니다. 근데 스스로는 희생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겠어 라고 하는 어떤 순교자적 모티프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되는 표현들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책임을 짊어지고 나는 나의 길을 뚝심 있게 걸어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 태도를 표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모티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 윈윈이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어떻게 나도 좋고 너도 좋아요.
내가 죽을게, 너는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쉿 너만 알려줄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홀로 쭉 올라갔던 그 와중에 막 채찍질도 당하고 피도 흘리고 막 손에 못도 박히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일화로부터 시작된 시초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모티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구원이고요. 희생의 의미와 고결함이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품은 이렇게 감상을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가 소개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들이 많은 작가이기 때문에요. 그죠? 자, 작품 정리로 가시면요. 성찰적이죠?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죠? 동시에 의지적입니다. 이런 시들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특히 윤동주 작가의 시를 읽었을 때 선생님 저는 의지가 막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육사 시인의 시는 좀 의지적인 거 알겠거든요. 근데 윤동주 작가의 시는 좀 그냥 부드럽지 않아요? 그냥 좀 어둡지 않아요? 좀 뭐가 의지적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윤동주의 시는요 반드시 의지적이에요. 이 사연과 오연에서 화자의 의지가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나 앞으로 제대로 살 거야. 깨끗하게 살 거야. 순수하게 살 거야. 거울을 매일 닦아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며 살 거야. 이거 다 의지예요. 의지라는 게 뭐 아주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그죠? 나 양치질 잘할 거야. 이것도 의지예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주제입니다. 자아 성찰을 통한 참회와 순수성 극복 의지. 그래서 사실은 참회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좀 부정적 정서에 가깝긴 하죠. 뭔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그 다음에 이 넥스트 스텝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 윤동주 씨의 전반적 특징은요. 암울하거나 어둡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밝아요. 따뜻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이 작품을 읽는 관점을 좀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게 물론 부정적인 면도 좀 있지만 정말 그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본인의 모습을 먼저 본인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면요. 의지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윤동주 작가의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서 만국의 욕된 자아를 확인하면서 욕되다, 슬프다라는 정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시대 현실과 부정적 자아인식이 들어있는 연이었고요. 만국이라는 건 나라가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연에서 지나온 삶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참회를 하고 있었고요. 현재의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 나는 그 어느 즐거운 날에 그 미래에 참회하게 될 거야. 따라서 닦아보자. 밤이면 밤마다 깨끗하게 그래도 나 닦아보겠어. 그러면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나타나 온다. 이러면서 끝나는 시였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배운 실기 전략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요 꼭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냥 닦아보자. 그래 뭐 닦아보겠대. 이러면요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안 잡혀요. 이거를 여러분의 언어로 재구성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닦아보자고 그럼 의지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더러웠을 때 욕된 감정을 느꼈는데 이제 닦아보겠대. 그럼 청유형 어미를 통해 의지를 드러냈네. 네, 청유형 어미나 리라 이런 종결어미 표현이 나오면요 여러분 의지라고 바꿔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배워 놓으시고 다른 작품들 나왔을 때에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작품 분석은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